부모에게 계속 위축돼서 감정을 항상 억압했던 사람들은 사회에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위축되고 그 일에서 약간 실패를 하거나 조금만 어깃장이 나면요, 내 안에 뭔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많은 가족 치료사들은 이런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조현병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가 이룰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좀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토대에서 성공만이 살 길이라고 계속 주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 성공을 할 수 있는 무슨 훈련소에 들어온 것 같은, 아이가 청소년기만 되면요, 아이랑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그거 했어 안 했어?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그래서 몇 점인데? 계속 이렇게 아이에게 뭔가 체크하게 되는, 그 토대에서 아이가 오히려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자녀의 관계가 오히려 단절되는 경우가 무수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한테 과도한 압박감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필생 동안 아이에게 부채의식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는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지금 참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게 우리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산다니, 그렇다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아이에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엄마를 그냥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계속 뭔가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경우들이 무수하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방관입니다. 아이가 뭘 해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분은 아버지인데 일하고 들어오시면 어디 막 골프 치러 다니시고 뭐 딴 데 가시고 계속 무슨 모임 가지시고 그러시지 아이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부모가 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배달 음식 시켜줘서 뭔가를 먹고 있고 실질적 필요 같은 거 있죠, 물질적인 거, 이런 거는 주는데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거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하고요. 이런 경우는 핵심 감정 중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숨어 있을 수 있다. 홀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 사람 안에 굉장히 누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침범입니다.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부모님들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 너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러니? 뭔가 이유를 찾는, 왜 그걸 못했니? 세 번째는 누구는, 이겁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야,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옆집에 현수는 그거 다 했대더라. 이렇게 세 가지의 3인방이 아이에게 다다다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엄마가 들어오면 벌써 긴장해요. 야, 너 언제부터 TV 봤어? 뭐야, 스마트폰 언제부터 한 거야? 언제부터? 30분 전부터 한 거야. 30분 전인데 이렇게 뜨거워?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그냥 다다다다 하면 그냥 아이가 귀에다가 그냥 뭔가 얘기를 하니까 거길 피하고 싶죠. 그렇게 자란 아이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냐면 오면은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야, 옆집 그 은수 아빠는 다 부모님 막 대만 보내줬다더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나는 거죠. 엄마는 언제 저 보내줬어요? 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보내줬지. 저도 할 수 있으면 다 보내줘요. 이러면서 막 싸우게 되기 때문에 거의 안 오게 되고 오히려 단절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비일관성입니다. 사실 많은 가족 치료사들은 이런 비일관성을 가진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심지어 조현병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비일관성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이중 메시지, 이중 구속의 어떤 특징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아야 이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아가 이제 와서 안기잖아요. 야, 너 이빨 닦았어? 거기서 이제 혼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이빨 닦으려고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일을 오랬지. 이게 오라는 거야, 가져라는 거야.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이번에 세탁소 갈 건데 너 뭐 먹고 싶어? 엄마 너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초코라떼 먹어도, 엄마가 지금 방금 너 이빨 닦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 몸 안 좋은 것만 그렇게 먹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엄마 먹고 싶은 거 그럼 먹으러 갈. 엄마가 아까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랬잖아. 네가 선택해. 이 아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뭘 먹는 거를 좋아할까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침범보다도 안 좋을 수 있는 게, 침범하고 막 잔소리하고 계속 비난하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에 대한 예상치가 있어요. 이게 예측이 되니까 좀 덜 상처받아요. 근데 비일관적인 부모님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야? 칭찬을 받는 거야? 뭐가 좋아하는 거야? 이게 거의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와 감정 자체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부모님들이 많았죠. 그래서 뭔가 답정너 같은, 꽉 막힌 것 같은, 그리고 상당히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안에서 성차별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 세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최근에 부모님들은 오히려 조금 미성숙한 부모일수록 과잉 통제하고 지나친 보호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 중심의 양육, 또 성과 중심의 양육 때문에 그런 토대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아이의 자율권이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다. 제가 예전에 거리를 걷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어디 수학여행이나 소풍 같은 데 가나? 왜냐면 이 아이가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디 수학여행 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도 굉장히 관계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대답만 하면 될 텐데 갑자기 자기 캐리어를 딱 열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가 다 책이고요. 그 위에도 다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제 소매를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저씨 제가요 학원을 11개를 다녀요. 그 아이가 지금 아마 대학생 정도 됐을 텐데 지금은 더 심해졌거든요. 사실은요. 학원을 안 가면 친구도 못 사귄다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상당히 좀 우리 사회가 극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좀 효율성, 경쟁성, 적응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사조를 좀 지나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토대에서 자신의 고유성과 자율성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높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그림자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독한 우울감이죠. 항상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도 잠깐만 일을 멈추고 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에서 약간 실패를 하거나 조금만 내가 뭔가 어깃장이 나면요. 내 안에 뭔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결핍감, 공허감, 허기 이런 것들이 좀 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것에도요. 흥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대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공대에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그러면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몰라요. 저는 어떤 곳이 좋은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또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자기 비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토대들은 모두 우울이라고 하는 지표와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불안도 있습니다. 항상 긴장돼 있고요. 소화가 안 돼요. 어깨가 항상 뭉치고요. 강박적인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예민하고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고요. 어떤 강박적인 사람들은 공부는 되게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패할 것이 너무 두려워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과를 잘 낼 수도 있어요. 뭔가 실패하고 내가 뭔가 누락될까 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안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 완벽주의 때문에 시험장을 안 갑니다. 회사에 취업을 안 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은둔형 외톨이 보면은 아우 집에서 저렇게 게임만 하고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워 보여도요. 사실 그 내면에는 굉장한 많은 격동들이 있다. 그 격동의 이름은 불안과 우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성격적 패턴 중에서 굉장히 의존적인 경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선택해보고 책임을 져본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뭔가 사춘기만 얼마나 하면 야 일단 고등학교 가서 얘기해. 고등학교 야 수능 1년 남았어. 1년 대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너? 대학교 가면 뭐 풀밭 가서 노나요? 대학교 가서도 또 토익 공부, 자격증, 무슨 시험 그 좋은 대학을 가면요. 또 그 좋은 대학에 걸맞는 일을 또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대치는 가지고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이 뭔가 결정해 본 적이 없어서 의사결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또 타인에게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 거, 경계를 넘어서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지독한 어떤 두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의 경험, 또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나의 가장 마음의 코어를 형성하고요. 그것은 사회 관계를 맺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계속 위축돼서 뭔가 내 자율권이 박탈된 채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었던 사람은 놀랍게도 사회에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위축되고 다른 사람에게 할 말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의 패턴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부모님 앞에서 내가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거의 못해서 감정을 항상 억압했던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감정을 뭔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작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회관계에서 반복되는데 더 문제는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 부모와의 상이 결혼하는 배우자의 상에서 반복 재현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 부모와의 관계성, 또 이성 부모에게 바랬던 점, 받지 못했던 어떤 결핍들, 이것을 배우자에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반복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배우자의 애착 관계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고도 보는 상담학적 접근이 있기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깨물어도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굳은 살 좀 베겨가지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관심이 많이 가는 아이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첫째 아이에게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관심을 못 받는 아이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둘째 아이. 그러니까 셋째까지 있을 때 둘째 아이가 낑긴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가 보통 호소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빼앗긴 삼초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첫째여서 엄마가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부모님께서 삼초의 시선을 더 준다는 거예요.
막내는 막둥이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3초의 시선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그 빼앗긴 3초를 내가 어떻게든 메우려고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첫째 아이가 굉장히 문제를 막 치고 다녀요. 근데 둘째 아이는 너무 착하고 부모님 말씀을 막 잘 듣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가 왜 이렇게 착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성적도 잘 맞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사실은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건 누가 다 가져가요? 그렇죠. 오빠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러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슬픔이 숨어있는 경우들이 황당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독 미운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그럴 수 있냐면 자신의 해소되지 않은 그림자 있잖아요. 그런 그림자가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굉장히 내가 방어 기제를 항상 숨기고 나는 굉장히 기능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적응적인 면, 열등한 면, 상처들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재현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내 그림자와 이 아이의 그림자가 어떻게 보면 연합돼서 그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의존적이고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나고 이제 압박감을 받으면서 굉장히 독립적인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빠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유약해요. 자기 어린 시절을 자기는 까먹은 거예요. 너무 유약하고 뭔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위축돼 있고 뭔가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못 살아 너 아니?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의 미해결된 이슈가 아이에게 재현되는 경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초기 3년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거를 애착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말씀 많이 드려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 저는 애착 관계라고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애착에는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뉘는데요. 아이에게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많이 구축해 주는 것, 그것은 정말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뇌발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뇌발달의 중요한 시기일 수 있는데 그 시기에서의 상처는 내 어떤 기능을 떨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오작동하게 만들거나 이러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심지어 이 부분은 트라우마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는데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은 단순한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몸으로 이미 누적되어 있는 암묵적인 기억, 또 암묵적 정서로 이미 숨겨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착을 얘기할 때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사랑받고 싶은데도 자꾸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거절을 받게 되고요. 내가 뭔가 자꾸 사람에게 수용받고 싶은데도 자꾸 사람으로 뭔가 무시를 받게 되는 이런 지점들이 누적될 때 그 안에는 내적 작동 모델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내적 작동 모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구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애착 관계는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사랑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어떤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가치함이 있는 거예요. 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는 무능력하다는 거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서 뭐 할 거니? 그렇게 해가지고 너 뭐 해먹고 살래?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되게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또아리를 틀면서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근데 내가 무사랑의 이런 신념이 작동하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해도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만나자고 한 거지?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뭘 보고 좋아하겠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초반에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관계는 마라톤이고요. 마라톤적인 관계 안에서 자꾸 어깃장이 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너무나 많은 거절을 받았고 내가 자꾸 버림받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기에 대한 엄청난 불안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연인을 만났어요. 그럼 그 연인으로부터 내가 버림받고 싶을까요? 사랑받고 싶을까요?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는 굉장히 무사랑에 대한 핵심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연인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합리적인 이유로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좀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오빠 어디야? 어디 간 건데? 왜 주말에 거기를 가? 당연히 나와서 잠깐 문자 하나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와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지쳐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또 나는 무사랑의 그 자리에 다시 놓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 재현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모님을 손절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부모님한테 벗어나려고 해외로 이민 가가지고 결혼해서 거기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요, 손절을 하려고 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의 관계는 칼로 무베듯이 그렇게 잘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닐 경우가 많다. 그리고요, 사실 더 힘든 이유는 부모님을 정말 미워하고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 내면에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노인분이 제 앞에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 많이 우셨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이 떠오른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한테 상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아버지하고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라도 아빠가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참고 그 장례식을 다 보냈지만은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전혀 못 들었던 것에 대한 상처가 다시 한번 생각나서 울기도 했고요. 또 자기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것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얘기해 봤으면 어땠을까. 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시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저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자녀 역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 역시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저는 그래서 손절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자기 경계를 적절하게 세워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계, 바운더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도 마시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마시고 딱 좋은 관계.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뜨겁거든요. 막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너무 멀어지면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조율해서 적당히 자신의 경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경계 속에서 내가 문고리를 잡고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좀 들여보내주시기. 나에게 뭔가 부탁만 하거나 굉장히 뭔가 의존만 하거나 또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요소를 자꾸 주는 분들은 조금 문고리에서 처음부터 좀 들여보내시는 거를 상당히 조심해서 하시기. 그래서 여러분의 경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따로 또 같이 내 방을 잘 지키고 따뜻한 관계를 많이 유지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요, 인간관계는 가장 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말하자면 인간관계는 가장 큰 치유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요, 요즘에 힐링, 치유하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막 재미있는 거 보고 막 신나게 뛰어놀고 노래하고 이런 걸 치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좋은 치유는 어떤 내가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 앞에서 펑펑 울어보는 거. 진정한 치유는 웃음이 아니라 울음에서 나타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너무나 안 좋았던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충분히 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관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 첫째는 가족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다른 여러 동료라든지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얘기를 내가 가능한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그것을 수용받아보는 경험, 그것은 가장 큰 치유일 수 있다. 그래서요, 저는요, 한 가지 법칙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1 플러스 2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풀어낸다라는 인식 아래에서 내가 사람에게 어떤 거절 한 번 받았다, 사람에서 어떤 무시 한 번을 받았다, 그럼 -1이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1은 가족 안에서의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는 연습, 또 친구 안에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내는 연습, 이게 +1이고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일하는 터전이 있죠. 그런 동료와 내가 아주 마음이 맞는 사람과 소소하게라도 그 사람에게 수용받아보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어떤 토대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일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보험회사에 있어요. 근데 고객으로부터 너무나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가족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풀어볼 수 있고 친구에게서 풀어볼 수 있겠죠. +1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통 직장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아주 마음이 잘 맞는 그 사람하고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1로 왔는데 +1로 바뀌게 되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오히려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지점들. 저는 상담자로서 정말 많은 심리적 고통,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희망이다. 인간관계는 치유다. 여러분 안에 너무나 안 좋은 물결이 들어와 있다면 좀 더 치유의 물결, 좀 더 나은 물결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여러분의 장 안에 들여보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유의 경험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